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이 학원에서 논술을 가르치고 있는 조우성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지루하실 텐데요. 좀 압축적으로 빨리빨리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몇 가지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술은 누가 해야 되는지 하고, 크게 보면 누가 해야 되는지 하고요. 그리고 많이들 하시는 공통된 질문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누가 언제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인데요. 여기 있는 학생들은 제가 직접 이제 대학을 보낸 학생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학생 A 같은 경우는 성적이 굉장히 좋죠. 수능 성적도 좋고 내신 성적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맹점이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1등급이라도 다 같은 1등급은 아니란 거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1등급에 만약에 111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이제 커트라인 점수에 걸렸다면 이 학생은 이제 마이너스 12%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표준 편차나 이런 거는 매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학생들을 평가할 때 100분위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어 100, 수학 100, 영어 100, 사탐은 50, 50이니까 100. 그래서 총점이 400%인데요. 만약에 1등급들이 전부 커트라인에 걸렸다면 12%가 날아가는 거니까 388%죠. 네. 근데 사실 뒤에 보는 학과를 보면 고대 정치외 외교학과나 연세대 경제를 가려면 100분위가 393에서 394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11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 점수라면 여기에 있는 학교들을 진학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 B 같은 경우는 영어가 2등급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려대 경제학과를 갈 수는 없습니다. 정시로는요. 그리고 내신도 5기 때문에 어디에 쓸 수 있는 점수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고대 경제를 갔고요. 그 다음 학생 C, 여기서 학생 B하고 학생 C는 자사고를 나온 학생입니다. 학생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가 3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가 3등급 정도라면 문과에서는 이제 국민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중앙대 경영을 갈 수가 있었고요. 학생 B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학생은 로또에 맞은 것 같은 이제 학생이죠. 그러니까 언어사, 수학 2, 영어사, 그리고 사탐은 2 이렇게 나왔는데 한양대 의료학과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 학생 2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언어만 3등급이고 나머지는 전부 4 이하인데요. 이 학생은 좀 논술에 특화된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논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다가 한 여름방학 때쯤 그 전쯤에 왔을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만 가르쳤는데 실력이 그냥 금방금방 늘어서 3개 학교를 동시에 붙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저가 있는 학교는 서울여대밖에 없는데요. 서울여대는 3등급 하나, 4등급 하나 이렇게만 딱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세 학교를 다 붙었고 결국은 이제 단국대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례를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논술은 약간 옵션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옵션인 건 맞습니다만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이 이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면 학생부가 좀 부족하다, 모의고사 대비해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중심 전형이나 또는 수능에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능날은 아무래도 이제 컨디션이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언어가 일단 어렵다 싶으면 언어 약한 학생들은 이제 프로로 날아가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하는 학과에 소신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논술은 학생부나 수능과는 달리 자기의 성적에 딱 맞춰서 과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사실 논술 지원할 때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좀 영수가 많은 학과, 그러니까 많이 뽑는 학과 이런 쪽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학과나 이런 과는 한 40명, 연대 경제학과는 40명 이상 뽑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과는 한 70명 뽑습니다. 고대는 더 숫자가 크죠. 근데 그 여타학과, 좀 작은 학과들은 오히려 10명 이렇게 뽑습니다. 그러면 10등 안에 드는 게 나은가? 아니면 70등 안에 드는 게 나은가? 이런 거죠. 그래서 약간은 어떤 정확히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신해서 지원을 해도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그런 그 경우가 좀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최저 등급만을 충족하면 이제 서울 소재의 한 중상위권 대학을 그러니까 한두 단계를 학교를 올려가는 거죠. 그런 효과를 이제 거둘 수가 있고요. 하위권 학생은 이제 뭐 새로운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일주일에 논술에 대비하는 시간은 8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 와서 수업 듣는 시간을 포함하는 겁니다. 학원에서 4시간 그리고 과제를 집에서 해결하는 시간 4시간 이 정도의 8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고 꾸준히만 할 수 있다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8시간을 만약에 수능에 투자했다고 했을 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것보다는 논술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8시간을 수능 공부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미미하다면 논술에 투자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좀 이제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첨삭만 해주는 게 아니라 첨삭 시간에 그 학생의 진로에 대해서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성적이 좀 지표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가 끝나면 이제 적합한 대학들을 좀 정리를 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이제 밑에 적어놓은 것은 그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수능 최저 등급이죠. 그래서 논술을 보는 학교들이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내신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공표하기에는 뭐 40%다, 50%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비중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리 논술을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학이 많이 약하다. 그러면 이런 학교들은 좀 피해야겠죠. 그 다음에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 학교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울렁증이 있는 학생은 좀 여기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열이나 사회계열이나 이런 계열도 선택을 좀 해야 됩니다. 학생들도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인문계열은 문사철입니다. 그러니까 뭐 문학, 철학, 역사 이쪽이고요. 순수 인문계열이고요. 그다음 사회계열은 상경계열을 포함한 나머지 학과들입니다. 네, 아무래도 인문계열 문제에서는 이제 문학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묻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유리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사회계열 쪽은 비문학, 딱딱한 비문학을 더 좋아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이쪽에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떤 학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같이 해나가고요. 그리고 6월달, 9월달 모의고사 성적이 변화하기 때문에 보통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떨어집니다, 학교들이. 그래서 6월달, 9월달 모의고사를 보고 전략을 조금씩 이제 수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신 실증 반영 비율이 좀 낮은 대학들인데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를 30% 반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과라는 게 이제 내신 성적이고요. 비교과는 밑에서 보시겠지만 이제 출결과 봉사 이겁니다. 네, 출결과 봉사를 이제 10점 부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에 20점을 부여하는데 보시면 7등급도 18점입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서 내신이 7등급이어도 2점밖에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뭐 필요가 없는 내신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들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건국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도 교과 20, 비교과 20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준 점수에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등급이면 교과에서 20점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등급이어야지 이제 4점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6등급까지는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죠.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오히려 그 논술 전형 중에서는 좀 하위권에 위치한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내신을 조금 더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경기대인데요. 여기는 최저 등급은 없고요.
그다음에 학생부는 이제 40%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4등급이면 이제 4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3등급 아래라면 좀 불리하겠죠. 근데 그 논술에서는 내신을 반영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뒤에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이나 3.9나 똑같은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앞에 숫자를 잘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2 이렇게 나오면 이제 최악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논술하고 영어 제시는 이제 출제 대학입니다. 그 고대만 특이하게 모든 그 인문 계열에서 수리 논술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따로 준비해야 될 학교들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또 고려대하고 건국대 상경계열 그리고 한양대 상경계열. 이쪽은 그 수학의 개념을 직접 물어보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는 거의 추론 형식이기 때문에 수업 중에 제가 충분히 이제 소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근데 그래서 여기 학교들은 그럼 어떻게 대비할 거냐면 여름방학 때 이제 선생님을 초빙하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선생님을 초빙해서 여기서 특강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 제시문을 내는 학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영어 제시문도 그렇게 뭐 긴 지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은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논술의 특징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논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두 학생의 글을 한번 실어봤습니다. 이 문제의 논제는 뭐였냐면 제시문을 4개 주고요. 지문을 4개 주고 이 네 지문의 연관성을 쓰세요. 이거였습니다. 사례 1번의 학생의 글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게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 뒤에 있는 게 이제 사례 2번 학생 글인데 누가 더 잘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글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일단 글씨로만 보면 사례 1번이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학생은 이제 이화여대를 갔고요. 사례 2번 학생은 고대하고 연대를 갔던 학생입니다. 그럼 이 두 학생의 글의 차이가 뭐냐? 자, 이 학생은 문장력도 좋고 글도 이쁘게 잘 쓰지만 보시면 첫 단락에서 보시면 핵심이 맨 끝에 가 있습니다. 뭐뭐 때문에 기계와 인간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거죠. 근데 채점하시는 분들은 몇백 장씩 이제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채점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읽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논지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버린다. 읽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은 이괄식이라는 게 일단 문제입니다. 그리고 글이 문장이 길죠. 벌써 5줄 정도가 한 3, 4줄씩 한 문장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학생을 보면 처음부터 답을 쓰죠. 4개의 제시문은 앞에 나왔던 제시문을 연쇄적으로 비판하는 논리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자기 생각을 분명히 상대방에게 전달했죠. 문장은 굉장히 투박합니다. 고대 현대 갈 실력이 아닌 것처럼 이제 보이죠. 그래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우리 애는 독서량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문장력도 없다. 논술을 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 논술 시험은 문장력과 표현력으로 뽑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장력과 표현력은 점수가 그 한 문제당 3점밖에 부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지문 하나의 논지, 그러니까 핵심 내용을 놓치면 10점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일단 논술에서 중요한 건 3가지인데 첫째는 정확하게 독해하는 거, 두 번째는 지문 사이에 그런 논리적인 연관성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3번째 여기서 찾아낸 연관성을 실제에 있는 문제, 현실에 있는 문제와 엮어서 자기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독서를 많이 한 학생이 오히려 독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한 내용이 문제입니다. 문학작품만 죽도록 읽었다면 사실 논술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문예창작과를 가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고집이 있어서 제가 1년 동안
뜯어오시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독서할 때도 그 양을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읽는데 익숙한 학생들이 있죠. 논술에서 최악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읽고 행간에 있는 의미를 다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읽는 방식을 다시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독서량이 그동안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별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인데요. 이것은 처음에는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독해를 잡아가고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대학에서 나오는 주제들. 요즘은 사회교과에서 이제 주제를 거의 대부분 뽑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교과에서 너무 벗어난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다루지 않고요. 그래서 한정된 주제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그다음에 한 5, 6월, 7, 8월 정도 가면 이제 대학별로 특성 정리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각 대학별로 파이널을 진행하게 되죠. 수업은 이제 총 4시간으로 구성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를 2시간 동안 강의를 통해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텍스트를 같이 읽고요. 그래서 독해력을 좀 신장시키고, 그러니까 머리를 쓰면서 읽는 방식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논술에 자주 나오는 주제들을 다루고, 근데 여기서 주제를 다룰 때 창의성 부분을 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약간의 이제 문답식의 수업 방식을 가미를 했습니다. 학생들끼리 대결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준비해온 그 문제를 학생들의 대답을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명이라면 10명의 사례를 한번 같이 수집해 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곁다리로 이제 심층 면접도 같이 거의 사실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틀은 논술과 똑같기 때문에 글로 쓰느냐 말로 하느냐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시간은 1대1로 첨삭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컨설팅과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이제 테스트를 보고요. 고3 학생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매달 1회 테스트를 보고 거기에 평가서와 똑같은 글을 이제 선배들이 쓴 글이 있어요. 합격한 학생들 글. 그걸 뒤에 첨부해서 자기 글과 비교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혹시 논술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아이를 네. 아이를 선생님이 아까 조금 감이 있거나 조금 네. 할수 있는 아이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저희 같은 아이 같은 경우는 책을 많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평범한 아이인데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처음 테스트 같은 거를 하시나요? 아니면 처음에요? 네, 처음에. 근데 그런 테스트를 하고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글을 무조건 쓰게 시킵니다. 글을 쓰게 시키고 거기서 평가를 채점 기준에 따라서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논술 수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학생을 완전히 성격을 바꿔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성적으로 치우쳐 있는 학생은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채워줘야 되고요. 너무 논리만 가는 학생은 또 이게 가슴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하나쯤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수준의 현재 상태에 맞는 방식을 다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별적 진도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네. 과제는 4시간 대학 문제를 이제 한 편씩 풀게 되는데 그 과제를 사실 2시간 안에 소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참석 시간 30분을 또 뺐고요. 하기 때문에 거기서 못 써온 부분을 과제로 나가고 만약에 이 학생이 글을 다 썼다면 그때 이제 추가 과제가 나가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 읽어야 되거나. 읽는 거는 책을 한 권 선정을 하는데요. 책이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 10페이지씩만 읽을 겁니다. 네. 그래서 독서가 크게 부담되진 않을 겁니다. 고등학생들은 책을 읽어오라 그래도 안 읽어오고 읽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요.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네. 네,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 차후에 시간을 좀 비슷한 학교를 지원한 학생들끼리 이렇게 묶어 나갈 생각입니다. 한 클래스에 몇 명 정도?
지금은 제한은 10명입니다. 네. 그리고 네. 대상은 내신이라는데 그냥 계속 수업이요. 아, 내신 때는 1학기의 경우에 그 2주 동안 수업을 안 합니다. 네, 시험 보는 주와 시험 전주, 이렇게. 예.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고 정말 감사합니다.